네, 안녕하세요. 작년 이 해외 주식 온라인 세미나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4회에 걸쳐서 온라인 해외 주식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입니다.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해외 주식을 이제 전문적으로 리서치하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계에서 사실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순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순서가 흔들리는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최근에 이제 시장 환경이 굉장히 어렵죠. 네. 이유를 찾아보면은 명확합니다. 맞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지금은 업종, 테마 상관없이 그냥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뭔가 좀 방어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뭐가 없을까를 지금 굉장히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좀 어려운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시장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은 네.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좋아질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없을까? 테마가 없을까? 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 수혜주, 오.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좋아지는 이제 주식 테마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범위를 좁혀서 오늘은 좀 커머더티, 오. 원자재와 관련된 투자 네.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인플레이션 시장의 수혜를 볼 수 있으면서도 시장의 방어적인 테마 그리고 이 원자재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흔들리는 주식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 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 같은 원자재, 이 대표 기업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한 4-5개의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네. 첫 번째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커머더티는 화학 비료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명확하게 나타나죠? 비료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오,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한 1년 사이에 한 4배, 3-4배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료 가격이 오르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병목 현상 네.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다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긴 하는데 네. 실제로 지금 좀 이런 팩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비료를 공급하는 국가별로 한번 이제 비중, 얼만큼 많은 비료를 생산하느냐를 봤을 때 사실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가 굉장히 높은 비중의 이제 비료 생산을 글로벌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국가들이 하나같이 단기적으로 비료 공급을 다시 정상화시키거나 늘릴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요.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국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정세의 변화 흐름 속에서 네. 비료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공급을 축소하고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예, 약간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정세라든지 그런 네.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게 쉽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까? 돌리긴 어렵다.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런 국가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비료 생산할 때 네. 천연가스랑 석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 비료 생산 공장이. 네. 근데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도 지금 구조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지금 비료 가격에 엄청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거 데이터를 쭉 보시면은 명확한 게 비료 가격과 천연가스, 비료 가격과 석탄의 가격 간의 이제 연동 상관계수를 한번 뽑아보면요. 굉장히 높아요. 특히 석탄 같은 경우에 70% 가까이 상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도 앞으로 구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와, 화학 비료 가격은 이런 공급 쪽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쉽게 떨어지지 않겠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비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 측면의 문제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좀 굉장히 장기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뭐 선진국은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 늘어나요.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늘어나죠. 네. 예, 뭐 인도라든지 그런 지역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뭐 중국도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정책적으로 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국 중심의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글로벌리 음식, 곡물 수요는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연동해서 화학 비료에 대한 수요 역시도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쭉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공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제한이 되는 그쵸.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와, 이게 쉽게 비료 가격이 떨어질까? 안정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도 뭐 공급 수요와 관련해서도 간접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상기후와 같은 그런 현상들도 비료 가격을 이제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인도네시아가 팜유, 그렇죠. 수출 금지를 하면서 예, 수출 네. 금지를 하면서 좀 뭐 관련된 기업이 주가가 크게 뭐 많이 올랐죠. 요동을 치고 했던 네.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농산물 대란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화학 비료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셨을 때 어떠실 것 같나요? 당연히 이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예, 근데 사실 이런 농업은 사실 좀 뭔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솔직히.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뭐 비료 가격은 한동안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전망을 저희들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 뭐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서 뭐 월스트리트 이런 데서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런 주요 비료 생산 기업들. 당연히 자기들이 판매하는 이제 화학 비료의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사실 주가는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조적인 흐름이잖아요. 이거는 네. 단기적으로 뭐 전쟁 때문에 잠깐 반짝하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흐름이 아니고 네. 뭔가 좀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어찌 보면 좀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미국 투자자분들도 이런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져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미국에서도 이런 ETF, 이런 비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주요 ETF 투자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ETF에는 이제 비료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곡물 기업, 음식료 기업, 농기계 기업, 뭐 오른쪽에 제가 참고적으로 뭐 탑 10 홀딩스, 그러니까 이 ETF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중요한 기업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제가 정리한 걸 캡처해 왔는데 네. 이런 농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 고루고루 포진해 있기 때문에 뭐 좀 오늘 제 얘기 들으시고 뭔가 비료와 관련해서 좀 괜찮은데? 혹은 뭐 비료 포함해서 뭐 글로벌 농산물, 농업 관련된 투자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네. 이런 ETF 투자도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 대안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테마는 이제 화학 비료. 화학 비료. 예, 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 네. 관계로 바로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들 커머디티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철, 뭐
구리, 알루미늄, 동,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메탈, 뭐 광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늘 그 메탈 중에서 구리와 리튬에 대해서 꼭지를 뽑아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관심이 가장 많은 관심 많으시죠? 예. 그렇죠. 구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뭐 구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메탈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지금 러시아가 이 글로벌 메탈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꽤가 네. 아니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온갖 종류의 메탈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좀 이제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트렌드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 안에 이제 구리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는 이런 뭐 단기적인 러시아 전쟁 이슈 때문에 뭐 가격이 좋아진다 그런 좀 포인트들도 많이 잡고 계신데 그리고 또 뭐 이런 공급망 이슈. 공급망 문제 예. 있죠. 네. 공급망 이슈 역시도 이런 원자재, 메탈 가격에 좀 뭐 가격 측면에서는 좀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 예. 사실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네. 이 뭐 그 전쟁, 러시아 전쟁 네. 이슈나 네. 아니면은 이 공급망 대란은 조만간 끝날 수도 있는 문제기도 하잖아요. 네. 이 중장기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맞습니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장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맞아요. 포인트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이런 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은 네. 사실 이런 커머디티 가격은 뭐 다시 정상화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원자재나 이제 커머더티 이런 뭐 상품, 이런 뭐 원자재들은 어찌 네.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 플러스 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뭐 커머더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구리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구리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구리가? 예, 온갖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구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구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딱 이 표를 보시면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표나 이 차트 뭔가 올라가죠. 수요가 계속 올라가죠. 네, 그러네요. 이게 이제 구리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차, 태양광, 풍력 모든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서는 그동안 구리가 꽤 많이 쓰여 왔었는데 앞으로 구조적으로 수요가 10배, 작으면 뭐 4배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재생 에너지 향으로만 구리 수요가 앞으로 8년간 뭐 기본 한 5배, 뭐 최대 8배가 늘어날 거다. 뭐 그런 전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단지 구리 수요는 경기에 대응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히 시클리컬하고 사이클적인 측면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셨다면은 앞으로는 의외로 구리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신재생 에너지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원자재로서 좀 탈바꿈할 수도 있는 사실 이런 그런 인식이 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인식의 이제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광물 커머디티가 구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최근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리는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사실 최근에 구리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약간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최근 네. 며칠간 왜냐하면은 네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맞아요. 좀 생기면서 우려감이 좀 많아서. 주요 선도 구리 기업들의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구리라는 커머디티가 새로운 시장에 이제 이렇게 비중을 늘리면서 좀 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포텐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뭐 쭉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에 쓰이는 주요 광물로서 구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뭐 솔라, 윈드, 보시면 EV, 전기차, 뭐 바이오 에너지 다 구리의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구리는 신재생 에너지 수요를 이제 가져가면서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원자재 커머더티의 가격은 사실 수요와 함께 공급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사실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구리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공급은 앞으로 별로 안 늘어납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설비 투자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구리 광산을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구리 프로젝트에서 최종적으로 구리가 산출되는 기간, 프로젝트에 딱 들어가서 구리 최종적인 생산이 딱 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길어요. 예, 몇 년 정도? 뭐 프로젝트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사실 지금부터 프로젝트가 막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네. 뭔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좀 보면은 2030년? 30년,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을 거쳐서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갖춰지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한 예. 10년은 걸린다. 근데 네. 수요는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네. 공급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게 이 수요를 상승하기에는 캐치업할 수 없기 어렵다.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그냥 공급 위에 이제 시장으로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구리의 가격 역시도 의외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저희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또 체크할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구리 많이 보시긴 하는데 뭔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구리의 투자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좀 새롭게 신선하네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리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구리와 함께 리튬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리튬은 왜 고민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사실 이 차트 때문이에요. 네. 이게 전 세계 죄송합니다. 리튬 수요를 나타내는 차트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이네요. 구조적으로 리튬 수요는 늘어납니다. 네. 근데 리튬 수요가 왜 늘어나느냐? 이 파란색 때문입니다. 네. 전기차. 파란색이 엄청나게 늘고 네.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는 당연히 그 전기차를 구동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상당수의 리튬이 들어가는 거죠. 리튬 광물이. 그러다 보니까 리튬 수요가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리튬 수요는 너무나게 당연하게 늘어나는 건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조금 더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공급 사이드겠죠. 네. 구리와 마찬가지로 리튬 수요는 늘어나.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리튬 역시도 공급이 단기적으로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그림만 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리튬 수요와 공급의 수급을 나타내는 차트고요. 요 하늘색 차트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밝은 파란색 차트. 네. 이 차트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리튬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리튬 공급이 충분하다입니다. 충분하다. 네, 수요 대비 충분하다는 거죠. 공급이 많이 부족하네요, 네,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2022년 딱 그때까지 보면은 그렇게까지 막 부족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23년부터 24년을 거쳐가면서 쭉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튬 공급은 엄청나게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전기차 영향 때문인가요? 전기차 때문이에요. 사실 최근에도 이 리튬 수요가 계속 늘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자체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실현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그게 사실 좀 미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테슬라와 네. 같은 기업이 그런 미래 기술을 굉장히 잘 준비하고 단기적으로 그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사업에 활용하기로 유명한 기업인데 네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기술을 당장 뭐 올해 내년 뭐 2, 3년 안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을 더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네. 실제로 필드에서는 그 기술이 당장 상용화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미래 기술을 제외하고 놓고 현재 상황만을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튬 공급은 굉장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 자체 개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네요. 예. 그리고 자체 그런 미래 기술도 그렇고 설사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리튬을 생산을 한다 손 치더라도
뭐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뭐 수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때문에 리튬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리튬이 필요하니까 리튬 광산업체한테 가가지고 야, 좀 리튬 생산 좀 늘려주세요. 그렇죠. 많이 좀 주세요라고 네. 하면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왜 공급이 왜 부족하냐면은 네. 구리와 마찬가지로 리튬 광산 같은 경우도 네. 그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한 8년 정도 걸립니다. 아, 그것도 10년 가까이 예, 걸리네요. 그것도 지금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8년 후에나 제대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2023년 4년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리튬의 구조적인 부족 현상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공급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리튬을 생산하는 리튬 광산, 리튬 염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체감적으로도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리튬 기업들이 올해부터 사업적으로 가격에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을 반영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 가격을 제대로 반영할지 안 할지는 사실 좀 살펴서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구조적으로 리튬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너무 뻔해진 상황에서 리튬 기업들이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가격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리튬에 대한 투자,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리튬 기업은 뭐 이런 알버말, 리벤트, SQM. 저희가 좀 이렇게 이게 뭐 종목과 티커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구리 아까 말씀드린 구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든지 사우선 쿠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구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좀 커머더티 중에서는 구리와 리튬에 좀 최근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이 많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아이디어로 공유 드렸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LNG와 관련해서도 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드릴게요. 지금 유럽에서 천연가스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작년부터 뭐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기 너무 시작을 폭등을 하면서 했죠. 지금 큰일이 났는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러시아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죠?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량의 45%를 러시아가 45%, 거의 절반 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네. 있는데 사실 네네. 이게 러시아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작년 전쟁 나기 이전부터 조금씩 줄여왔던 것 같아요. 컨트롤 해왔던 것 같고 전쟁이 나고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유럽에서는 전력난, 에너지 대란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미국 LNG입니다. 미국 LNG. 예. 러시아로부터 그동안 유럽이 굉장히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네. 이 수입 물량을 이제는 사실 예전처럼 많이 수입해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국제 정세상.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이 러시아의 수입량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대안이 뭐가 있지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확실한 대안이 미국의 LNG인 거예요. 미국 LNG. 네, 미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액화시켜가지고 이제 LNG를 통해 LNG라는 방식을 가지고 이제 유럽이 수입을 하면은 러시아산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런 기사들은 굉장히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LNG 수출이 유럽향 LNG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요 유럽 국가들이 LNG 터미널 건설을 지금 기술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LNG 터미널을 지어놓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LNG 기업들은 사실 과거에는 유럽 수출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새로운 이제 시장이 개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향 LNG 비즈니스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 LNG 기업들 이런 지금 보시는 기업들이 대표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물론
이 LNG 제가 말씀드렸던 LNG 투자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중장기적으로 같아요. 봐야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기업들의 유럽 사업이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마지막이네요. 순서인가요? 예, 마지막이네요. 네, 또 빠르게 진행을 예, 해야겠네요. 방산입니다. 방산. 네. 뭐 관심이 워낙 많죠. 많으신 것 같아요. 딱 전쟁이 났으니까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네. 미국 방산주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네. 뭐 전쟁이 끝나면은 뭐 주요 국가들의 방산 투자가 뭐 다시 줄어들지 않겠어? 뭐 이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 쪽 상황을 보면요, 방산 투자, 그러니까 국방비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라고 하는 이런 국가와의 이제 관계가 굉장히 차가워진 거잖아요.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잘 평화적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싶고 잘 해결이 된다 손 치더라도 뭔가 이제 유럽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미국한테 너무 기대 왔다. 이런 국방력적인 측면에서 너무 기대 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스스로 좀 이제 국방이라든 자주 국방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게 몇 달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힌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네요. 네, 독일, 덴마크, 뭐 프랑스 주요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이미 우리 군비 증강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토 회원국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 국방비를 이제 증액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GDP의 2%도 국방비를 안 썼어요. 네. 근데 이게 잘하면은 GDP의 뭐 2에서 한 4% 정도 사이, 그러니까 국방비를 한 GDP의 4% 가까이도 국방비를 증액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이 요즘 들어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사님, 이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지도 예. 모르겠는데 예. 방산 비용을 늘리면, 국방비를 늘리면 예.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뭐 시장의 영향,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방산업체들이 좋죠. 업체들이 또 좋아지는 예, 거. 업체도 무기를 많이 산다는 거니까요. 네. 업체들이 좋고 지금 딱 화면 보시면은 네. 국방비,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GDP 나토 회원국이겠네요.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했을 경우에 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국방 예산이 63빌리언, 63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4%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이거 4,700억 달러까지 국방비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 물론 극단적으로 4%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4%까지 올라갈까 했을 때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높아 보이진 않는데 네. 근데 지금 수준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뭔가 방산 기업들에게 찬스들이 여기저기서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좀 제 나름 뇌피셜 좀 상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이 다음 대선에서 다시 공화당이 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트럼프 혹은 뭐 지금 네. 플로리다 주지사를 하고 있는 뭐 이런 뭐 상티스 이런 분이 인기가 네. 굉장히 높아서 다음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공화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은 네.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 지출을 또 더 늘려야 됩니다. 늘리죠. 트럼프가 네. 맨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국방 예산 네. 막 유럽 너희 좀 국방비 좀 늘리라고. 맞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거나 이제 공화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가면 갈수록 국방비도, 방산주들에 네. 대한 그런 기대감이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최근 들어서 뭐 방산주에 대한 인식이 미국에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조차도 국방 예산이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증권사들의 이제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방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역시도 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은 뭐 로키드 마틴, 뭐 레이시온, 뭐 보잉 등등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대표 종목이 있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화학비료도 비슷한 맥락인데 네. 이런 기업들 하나하나씩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좀 시간이 없으시거나 좀 효율적으로 이런 아이디어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런 ETF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ETF들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현명한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뭐 그 흐름 속에서 각 국들이 자국의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게 사실 구조적인 변화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이제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적인 그런 관심을 한번 고민해 가져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너무 숨가쁘게 이제 달려온 것 같은데. 네, 너무 숨가쁘게 지금 달려왔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비료 말씀해 주셨죠. 네. 비료부터 시작해서 구리, 리튬, 그리고 네, LNG, 천연가스와 네. 방산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이사님이 가져오신 게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 방어적인 이 섹터를 가져오셨거든요. 이 흔들리는 주식시장 속에서도 이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바바리아니서 정희석 이사님과 함께 해외 주식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이 2부에도 찾아와 주실 거죠? 예. 오늘은 어찌 보면은 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약간 네. 해지적인 측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2부부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은 좀 고전하고 있지만 네. 기술 성장주들, 뭔가 네. 미래가 좀 기대되는 그런 기술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이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 정희석 이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